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제 1부는 국가 안보, 2부는 국가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력을 보면 청와대도 근무하셨고 외교관으로 근무도 하셨고 또 국정원에도 근무하셨고 그래서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걸 얘기하겠는데요. 특히 노태우 정부 때 국방 외교를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경험담 좀 에피소드 사람들이 모르는 거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1988년도에 헝가리하고 네. 이제 우리가 처음 수교 교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산국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헝가리하고 수교를 했고 그 후에 이제 소련, 중국하고 수교를 해서 아마 북방정책 노태우 정부에서 북방정책 하는 가운데 우리 외교 그 관계를 새로 맺은 나라가 46개 나라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헝가리가 제일 먼저네요. 네. 그래서 우리 외교 지평이 상당히 넓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그냥 서방 중심으로 해서 네. 만 추진하던 외교가 이제 전방위 외교라고 그래서 공산국가까지 국가까지도 포함하는 네. 이런 외교로 많이 늘어져서 우리 외교사에 정말 획기적인 어떤 그런 이벤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의 고르바초프라고 그러는 이제 개혁적인 서기장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동서화합에 이런 무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고 또 우리도 이제 서울 올림픽도 개최해야 되고 여기 이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공산국가하고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 또 분위기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절한 시기에 적당히 잘 시작을 해서 좋은 성과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그다음에 소련, 네, 중국, 다시 동유럽 국가. 네. 근데 헝가리가 제일 먼저 그때 실무를 담당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쉽지 않았겠네요. 헝가리는 저 동유럽 국가 중에서는 가장 개혁적인 정부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국방 정책을 이제 추진하면서 어떤 나라하고 먼저 이제 교섭을 할까를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헝가리가 제일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헝가리가 상당히 개혁적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헝가리가 훈족인가요? 네, 헝가리가 네, 그게 훈족입니다. 훈족이죠. 그래서 네, 우리하고 네. 그 또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스콘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 네. 언어도 일부적은 또 비슷한 데가 그래서 있고요. 헝가리가 선택이 됐네요. 네. 헝가리하고 수교가 있은 후에 동유럽 국가들하고 몇 개 국가하고 수교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련하고 관계를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소련이 맨 처음에 우리하고 접촉을 우리가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네. 그래서 제가 박철원 보좌관 모시고 네. 소련에 가서 네. 그때 우리가 국교 없을 때입니다. 네. 들어가서 이제 소련 외무성에 가서 노태우 대통령 친서도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물꼬를 터놓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 해 1990년 6월에 90년. 우리하고 우리와 소련이 국교 관계가 없을 적에 네.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하네요. 이례적인 네. 그런 그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제가 비밀 교섭을 통해서 성사를 시켰고 네.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그 청와대에 계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소련하고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차관을 주면서 외교를 맺었다 그런 얘기 있는데 그때 차관은 어떤 차관이 있었나요? 네, 그때 경제 협력이었었는데요. 네네. 그게 다가 차관이 아니고요. 네. 무슨 연불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도 현금 차관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번에 저희가 이번 인터뷰에 제목이 20대 대통령의 글로벌 세계 전략 이렇게 했는데 글로벌 세계 전략이 왜 필요한가 우리 교통통신이 발전하고 특히 인터넷이 발전하고 이렇게 돼서 네. 세계가 이제 한 가족같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안보를 하든가 경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국가 전략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경제 관계를 맺더라도 네. 글로벌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은 네. 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네. 외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제 동향 같은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전략이 글로벌한 전략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뭐 경제 안보라든가 네. 뭐 생태 안보라든가 뭐 네. 요새는 뭐 사이버 안보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 한미 동맹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어떤 그 좌파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미 동맹이 왜 중요하냐, 미국만 중요하냐, 네. 중국도 중요하고 러시아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동맹 중에서 미국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동맹 중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선 이제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 그다음 시장 경제 체제 네. 이런 중요한 그 국가 제도 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동맹에 서로 의존하고 도움이 되려 그러면 그 국력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네.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봐서도 미국이 어디 한반도에 대해서 영토적인 야심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 우리 일본이라든 관계라든가 중국 관계 같은 데서 있었던 그런 아픈 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더라 그러더라도 또 미국이 우리한테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동맹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으로서는 최적의 동맹. 우리가 또 미국과 한미 동맹을 잘해야 되는 것이 북한이 핵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핵이라는 비대칭 무기. 그러니까 조금만 갖고 있어도 엄청난 파괴를 주는 무기를 이제 비대칭 무기라고 그러는데 북한이 계속 핵을 갖고 있고 비핵화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거 아니겠까요? 네, 정치 경제 국방 이런 문제 네. 특별히 이제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네. 특히 이제 북한을 핵을 갖게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핵을 또 개발할 수가 없고 네. 그런 처지에서는 이제 미국의 그 핵우산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제 네. 북한 그 핵을 억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미국의 동맹으로서 미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그 핵 우산에서 그 우리 교수님이 쓴 글을 보니까 전략 핵무기 같은 걸 다시 배치한다든가 전략 핵무기 공동 핵 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핵을 보유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보시죠. 근데 사실은 그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핵을 개발하기를 원하는 나라 있지만 네. 그것도 그렇게 하면 국제 또 관계에서 큰 위험들이 되고 인류의 재난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핵을 가지는 것을 많이 억제하는 것이 지금 이제 추세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북한이 지금 핵을 이렇게 개발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다시 핵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핵 위협을 받는 나라들이 네. 자꾸 핵을 개발하면 많은 국가들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인류의 재앙이 된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지 않고 우린 특히 이제 핵을 개발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금시는 핵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핵구산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가 아니면 전략 핵무기가 한국을 방어한다든가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핵을 그냥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미국하고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데 미국이 한 나라하고만 이게 그 양자 간의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적이 없습니다. 네. 최소한도 2개 나라 이상 그래서 3개 나라가 이제 같이 그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나토 되거든요. 경우는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한다 그러면 일본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지금 일본하고 우리 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핵 공유라는 것은 핵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한국하고 미국 양자강에는 할 수는 없다. 네, 최소한 그렇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마치 나토처럼 핵 공유라는 것은 최소한 3자 이상이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일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핵을 북한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갖고 갔느냐라고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하셨지만 대한민국은 왜 북한전 핵을 가지면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뭐 답을 알고 있지만 핵을 가지면 이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게 되면 많은 경제 제재라든가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유엔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북한도 받고 있듯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핵을 가져야만 북한의 핵을 억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사실은 큰 그 핵을 우리 갖지 않고 네.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미국의 전술핵 같은 거, 그다음 미국의 핵 우산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핵무기를 갖지 않고도 핵무기를 가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북한의 핵이 점점적으로 이렇게 더 많아지고 네.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위협을 한다 그러면 네. 우리가 국제사회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핵 위협을 받는 나라는 네. 또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네네. 자유 차원에서. 네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게 이해가 된다면 우리도 핵을 개발할 수 있고 우리 막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있지만 우리가 만일 핵을 꼭 개발하겠다고 네. 마음 먹으면 짧으면 6개월, 늦어도 2년 이내에는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국제사회 여러 가지 그 경향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 그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북한이 핵무기 갖고 있는 것들 이제 비핵화 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추진하고 있고 예. 한국, 대한민국이 남한이 핵을 갖는다는 것은 일본, 중국 모두가 반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네. 또 국제 정세에 따라서는 네. 앞으로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전략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셨었는데요. 일선에서 교수님이 일하실 때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 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할 때 그때 한반도 비핵화 선언 때 전략 핵무기가 나간 거죠. 네, 그 전략 핵무기가 아니고요. 그때 네. 전술 핵무기. 정술 핵무기. 우리가 한국에 다시 전술 배치한다는 핵무기요. 것도 네네네. 전술 핵무기인데요. 군산에 있는 게 나가거나 그랬죠. 네. 그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핵무기를 많이 줄여서 네. 인류가 재앙을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핵무기를 감축시키자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핵무기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제 한국에 있던 이제 주한 핵무기 네. 이것도 이제 철수할 계획을 미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런 흐름에 맞춰서 네, 흐름에 맞춰서 됐군요. 이제 한반도 비핵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했죠. 네. 근데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때 한반도 비핵화에 의해서 핵무기가 철수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반도 비핵화를 말을 썼어요 그때 네. 김일성 사이에 이제 선언해서. 근데 그때 요새 문제가 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 이런 것이 상당히 북미 간에도 협상 간에 문제가 됐고 뭐 말을 잘못 쓴다 그러는데 그 용어도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네. 자기 편의대로 네. 해석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우리가 얘기할 적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네. 바로 그 한국엔 지금 핵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북한만 이제 핵을 포기를 하면은 네.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하고 미국 또 서방 국가들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네. 이제 바로 북한 핵무기의 제거 네.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주한 미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미국이 핵우산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핵 잠수함이라든가 네. 아니면 또 핵무기들이 또 훈련을 하거든요. 네. 아시아에서 와서 훈련을 하고 앞으로 이제 실제 배치는 하지 않아도 또 전쟁 위험이 왔을 때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방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철수하라. 그래서 북한에서 얘기하는 괌에 있는 핵무기도 철수해야 되고 네. 이렇게 태평양에 있는 핵무기를 다 철수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억지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 핵 문제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최근에 와서는 핵무기라는 것은 모바일하다. 얼마든지 전술 핵폭격기에서 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얘기하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서 근데 지금 비교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친중국적이고 네. 종북이라고 그럴까요? 너무 북한에 끌려가는 게 있는데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교수님이 새 정권의 통일이나 북한을 담당하시는 것 안보실장을 하신다면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네, 남북 관계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그 어떤 그 정책을 논하기 전에 네.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이해할 게 있습니다. 네네. 뭔가 하니까 이제 북한
남북 간에는 네. 평화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할 거냐 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은데 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북한이 이제 미국이 어떤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면은 핵을 포기할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무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다. 네, 포기하지. 왜 않을까 하니까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안보 위협은 네. 미국의 핵무기라든가 한국의 군사력이 아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발전된 대한민국의 존재가 바로 북한에게는 가장 큰 안보 위협입니다. 40대 50대 된 경제 차이라든가 이런 걸.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저 다른 나라 같은 폴란드 같은 뭐 잘 못 살아도록 네. 그래도 뭐 서폴란드, 뭐 동폴란드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길은 하나뿐이었거든요. 네. 북한 주민들한테는 북한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앞으로 교류가 잘 되고 이렇게 남북 관계가 잘 되면은 네. 한국이 사람이 북한보다는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북한 지도부로서는 3대 세습체제로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장 위험한 안보 위해 요인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을 제거해야지 안보 위협이 제거되는 거고요. 좋은 한국을 일이시죠. 제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핵을 한국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적화하기 위해서는 네. 바로 이제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고 한미 동맹을 파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거예요. 40대 50대 차이가 나는 경제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비대칭 무기 핵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거꾸로 북한으로서는 악순환인데 핵을 갖고 있으면 제재를 받고 제재를 받으니까 경제가 더 나빠지고 예. 이 핵을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안 갖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네, 보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은 이제 흔히 얘기하기에 가장 이렇게 폭발력이 크고 이러기 네. 때문에 절대 무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핵이라는 것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무기거든요. 핵은 못 쓰겠죠. 앞으로. 네, 그러니까 네, 네. 어찌 보면 핵이 절대 무용지물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핵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은 한국이나 일본은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죠. 타격할 수 있죠. 예. 그러나 타격을 한다는 것은 바로 북한의 완전한 절멸. 그러니까 타격은 못하지만 계속 위협하면서 뭘 끌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위협은 하지만 한미 동맹이 굳건하고 미국이 핵우산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장을 한다면은 핵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그러면 베트남처럼 왜 안 하죠? 베트남처럼 핵을 포기하고 비핵 개혁 개방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개혁 개방을 하면은 네. 북한 정권이 무너지죠. 북한 주민들이 네. 그 북한 체제 하에서 억압되고 네, 네. 이제 가난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한국이라는 대안을 선택하면 안 되죠. 근데 그 베트남은 핵이 없어도 공산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좀 그때 하고 경우가 지금 틀리다고. 하고는 일단 핵을 갖고 상황이 있는 다르죠. 상태에서 유지하는 거랑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네, 보시는 거죠. 통일에 대해서 네. 그럼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 독일 대사관에 이제 또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근무하신 다음 몇 년 후에 독일이 통일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된 과정을 이제 와서 지켜보시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독일식으로 할 것인지,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새는 뭐 통일부 저번에 여의도에 교수님이랑 같이 참가한 세미나에서 뭐 통일부를 없애라, 안 없애라. 이재명이도 뭐 이름 바꾸자 그러더라고요. 남북 협력부 이렇게 바꾼다는. 또 통일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하시는 방안이라 그럴까요? 비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통일 없는 네. 것처럼 그냥 하는 게 네. 나을까요? 독일 통일 방식을 할 거냐, 네. 또 다른 제3의 길이 있지 않느냐 네, 이제 논의가 많습니다만 네. 제 보기에는 통일을 한다 그러면 독일 방식 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흡수 통일이라고 그럴 거니까. 네, 흡수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독일 경우에는요 동서독이 네. 나중에 이제 동독이 상당히 그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네. 동독이 새로 이제 딜레마에 처했습니다. 이 동독을 하나의 별개의 나라로 이렇게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서독하고 통합하느냐.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상당히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섰어요. 네, 그렇죠. 오. 통일되기 전에 마치 동독에 이제 촛불 혁명이 일어나서 그래서 공산 정권이 무너졌거든요. 네네.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들어선 정부가 네. 바로
자유투표에 의해 이렇게 된 선출된 명분상은 그래야겠다. 정부였거든요. 네네. 그 정부가 이제 그 저기 소독과 이제 그걸 했죠. 한 거죠. 그런데 네. 그때 그 정부를 선택할 적에 선거할 적에 네네. 국민들이 선택한 것, 동독 주민들이 선택한 것은 네. 바로 동독을 별개의 나라로 이렇게 존속시키지 않고 네. 소독하고 신속하게 통일을 하겠다 하는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네. 그런데 동독 주민들이 그걸 찬성을 해서 그래서 통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흡수 통일하니까 마치 돈 주고 진공 소저기가 무슨 먼지를 빨아들이지 이렇게 막 근데 그냥 돈 주고 산 면도 있죠, 조금. 예, 네. 강제적으로 빨아들인 거 아니냐 그런데 네, 네. 동독 주민들의 자유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통일을 한 거니까 흡수 통일이라고 그러지 않고 독일에서는 가입식 통일이라고 그래요. 가입식 통일. 그러니까 네, 네. 동독에 있던 5개 주가 소독 연방에 가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독일에서는 통일부라는 게 통일부가 내부 독일성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내독성이나 내독 관계성이라고 네, 그랬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했더니 이는 맨 처음에는 이제 통일부 같은 명칭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자꾸 이제 독일이 통일을 한다 그러면 주변국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특히 동독이라든가 동독이 또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 통일은 일단 네. 그 실현 가능한 목표로 이제 적혀놓고 네. 그러고 서로 남북 간에 이제 동서독 간에 교류 협력을 잘해서 사실상의 통일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동서독 간의 교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동독 주민들이 바로 동독을 선택하지 않고 서독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될 거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변화라는 건 어떻게? 레짐 체인지요? 그 레짐 체인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세습 정권이 무너져야죠. 네. 세습 정권이 무너진다. 네. 그게 그리고 어떻게 그다음 무너져요? 북한에도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사가 자유 의사가 이제 통치 체제 결정과 지도자 선택에 네.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죠. 뭐 집단 독재 체제라도 집단 지도 체제? 네, 뭐 아무 체제나. 근데 그게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걸 민중봉기는 알겠습니까만 안 되겠고 제 생각에는 내부 뭐 측근에서 뭐 쿠데타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상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네. 이제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지금 금시 그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 네, 네. 그렇다고 영원히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통일 문제는 북한의 내부 체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네, 북한의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정부가 형식적으로 들어서 갖고 독일식으로 된다든가. 아니, 형식적으로 아니라 네.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네. 통치체제 결정과 네. 지도자의 선택에 네. 자유로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죠. 교수님이 그런 얘기하면 그건 불가능하다 그럴 텐데 누가 그러면. 그게 왜 불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게 뭐 앞으로 50년이 되든 50년 100년이 되든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되지. 그러지 않고 억지로 통일할 수 없었습니까? 네네. 무력 통일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우리를 먹어서 무력 통일해서도 안 되는 거고 네네네. 우리가 북한을 그렇게 먹어서 통일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거꾸로 그런 이제 밖에 방법이 국제 없습니다. 현실에 다 돌아가서 이게 만약에 북한이 이제 핵을 계속 갖고 있는데 경제 제재를 유엔이 다자 제재를 하고 미국, 한국, 일본이 이제 한나라스로 제재를 하고 중국은 안 하고 있는데 만약 경제 제재를 봉쇄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중국이 협조하면 그런 경제 제재로서 또 손을 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중국이 손을 안 든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북한이라 그러는 망나니가 네. 앞에 서서 칼춤을 춰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무슨 북한 핵 갖지 못하도록 억제할 거다. 뭐 이런 아니면 중국이 그 유엔 제재에 동참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네.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불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거꾸로 미국이 중국에 압박을 가해서 북한에게 어떻게 뭐 비핵화라든가 통일을 가는 방향으로 하기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볼수 있겠죠? 적어도 네.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네. 사람들이 가늘하게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
북한과의 통일은 한 최소한 2, 30년 걸리겠네요. 제 생각엔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네. 2, 30년 더 걸릴 것 같고요. 더 걸린다고. 그 대신 네. 2, 30년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보다도 네. 조건이 네. 우선 김일성 3대 세습 체제가 무너져야 됩니다. 네네네. 네. 그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통일의 기회가 가까워오는 그런 기회가 김일성 뭐 태영호 씨는 3대 세습 노예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나요? 있죠. 제 있습니까? 생각에 저는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얼마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글쎄 그거를 그것도 10년 정도에 가능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또 어떤 상태냐. 또 사람이라는 것이 뭐 건강 문제도 있고 네네네. 뭐 김정은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 무슨 뭐 김정은이가 급사를 한다든가 네네. 무슨 이런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라 그러면 네. 최소한도 2, 30년 내에는 네.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